백성을 위하지 않는 학문은 헛된 것이다. 1801년 2월 강진, 작은 오두막. 정약용은 붓을 꺼냈다. 유배 첫날 밤이었다. 39세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관료. 하룻밤에 죄인. 동료들은 말했다. 끝났다. 정약용은 끝났어. 그날 밤부터 그는 쓰기 시작했다. 18년 후 그는 500권의 책과 함께 돌아왔다. 권력은 없었지만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다. 정약용은 무엇을 증명했는가? 지식인은 권력이 없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짜 학문은 책 속이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의 호는 다산, 차 나무가 자라는 산.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발견한 것을 파헤쳐보자. 진짜 학문이란 무엇인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배운 자의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경전을 외우지 말고 백성의 삶을 보라. 정약용의 첫 번째 통찰이다. 책 속의 성인을 논하면서 눈앞의 백성은 보지 못한다면 그 학문이 무슨 소용인가? 18세기 조선, 성리학이 지배했다. 양반들은 사서삼경을 외우고 이기론을 논쟁했다. 그런데 백성은 굶주렸다. 정약용은 질문했다. 왜 유학이 인을 말하는데 왜 백성은 고통받는가? 책이 옳다면 왜 현실은 틀렸는가? 그는 답을 찾았다. 문제는 학문이 현실과 분리되었다는 것. 양반들은 이론만 논하고 백성의 삶은 보지 않았다. 실천할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실학이라 불렀다. 실제로 쓸 수 있는 학문, 백성을 돕는 학문. 현대를 보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운다. 대학, 자격증, MBA. 하지만 정약용은 묻는다. 그 지식이 누구를 돕는가?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가? 아니면 당신만 잘 살게 하는가? 정약용이 규장각 검서관이었을 때 정조는 수원 화성을 짓고 있었다. 무거운 돌을 옮겨야 했다. 노동자들이 고통받았다. 정약용은 기계를 설계했다. 거중기에 도르의 원리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다. 노동자들의 고통이 줄었다. 학문은 이런 것이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당시 성리학자들은 비웃었다. 기계, 그것이 학문인가? 진짜 학문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정약용은 대답했다.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서 백성이 배부르게 되는가? 학문은 쓸모 있어야 한다. 현대를 보자. 전문가들이 많다. 경제학자, 경영 컨설턴트, 정책 전문가. 하지만 그들의 지식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 정약용은 묻는다. 당신의 전문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같은 전문가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그러나 정약용의 개혁은 실현되지 못했다. 1800년 정조가 죽었다. 권력이 바뀌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유배형 18년 절망적 상황. 정약용은 자신의 철학을 증명할 기회로 만들었다.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태도는 바꿀 수 있다. 1801년 강진. 정약용은 선택 앞에 섰다. 나는 이곳에 왔다. 돌아갈 수 없다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매일 새벽 그는 붓을 들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썼다. 강진의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가르쳐 주십시오. 유배지가 학당이 되었다. 18년 500권의 책. 링컨이 실패를 준비로 만들었다면 정약용은 유배를 학문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현대를 보자. 사람들은 상황을 탓한다. 환경이 안 좋아서, 기회가 없어서, 시대가 나빠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묻는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황은 못 바꿔도 태도는 바꿀 수 있다. 1818년 유배가 끝나기 직전 정약용은 목민심서 48권을 완성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양을 치는 것과 같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한다.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관리를 위한 지침서,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리더는 섬기는 자다. 구체적 예를 들었다. 세금 징수에 관하여 백성이 낼 수 있는 만큼만 거둬라. 가난한 자에게는 유예를 줘라. 형벌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라. 현대 리더십 책은 대부분 권력을 얻는 법을 말한다. 정약용은 달랐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당신의 회사 대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주주? 자기 자신 아니면 직원과 고객? 정약용은 묻는다. 당신이 리더라면 누구를 섬기는가? 정약용은 왜 이 책을 썼을까? 복귀할 가능성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배운 자의 의무.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정약용은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경세유표, 국가개혁의 청사진.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토지제도, 조세제도, 관리 선발. 그는 모든 제도를 질문했다. 이것이 백성을 돕는가? 아니면 양반을 돕는가? 하나하나 백성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했다. 이 제안들은 실행되지 못했다. 조선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해도 이 글은 남는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읽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현대를 보자.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안 될 텐데 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말한다.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다. 당신의 의무는 결과가 아니라 시도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은 책임이 있다. 정약용의 마지막 메시지다. 지식을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정약용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제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나는 배웠다. 그러니 나눠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은 권력이 되었다. 학벌, 자격증, 전문성.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간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는다. 의사가 가난한 환자를 외면한다면, 변호사가 돈 없는 억울한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교수가 학문을 상아탑에 가둔다면,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의무다. 차 나무가 자라는 산. 1836년 2월 22일 정약용은 75세로 세상을 떠났다. 권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개혁은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책은 남았다. 500여 권 조선 후기 실학이 정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약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학문은 실천이다. 이론만 아름다운 지식은 쓸모없다. 진짜 배움은 누군가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 당신이 배운 것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둘째, 상황이 아니라 태도를 선택하라. 정약용은 18년 유배를 학문으로 바꿨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셋째, 지식은 책임이다. 많이 배운 자는 더 많은 의무가 있다. 지식을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이기심이다. 당신의 지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약용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의 지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도 당신은 배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정보를 습득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전문성을 돈을 벌기 위해서만 쓰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도 쓰는가? 당신이 배운 것을 혼자만 간직하는가? 아니면 나누는가?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이 가진 기술이 누구를 편하게 만드는가?
당신의 지식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가? 정약용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이기적 지식과 실천하는 지식 사이에서 200년 전 한 남자가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썼다. 권력 없이, 명예 없이 오직 백성을 위해. 백성을 위하지 않는 학문은 헛된 것이다. 당신의 학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